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파란불꽃 선거대책위원회에 돛을 올립니다. 파란불꽃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상징입니다. 불꽃은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불꽃 선대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워버린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지율이 대표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디 누구십니까? 미래 후보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할 얘기 없어. 괜히 낚여가지고 말이야. 철도 의원님 태극도 올리시고 장동상 한마디 하시고 좀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갈등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봉합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뉴스를 잘 안 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청년 표심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지금 여러 언론에서 20, 30대 지지가 낮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게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20대가 20% 초중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왜 그걸 인용하고 쓰지 않는지, 왜 그 발언을 했던 여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던데 왜 그분들에게 반문하지 않는지, 기자분들이. 다른 여론조사가 대여섯 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유죄 확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생각하실 때와 좀 입장이 바뀌신 게 있는 건지.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하시는데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어떻게 보이는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디 누구십니까? 서울시민의 황인주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선대위 출범 축하드리고요. 미래 후보들에 대한 사법 리스크 얘기가 꺼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대위 차원에서 좀 대응 방침 같은 게 있을지요? 사법 리스크라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국법 질서와 사법 질서를 지키고 있고 그 절차에 따라 가고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저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질문의 지지를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답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파란불꽃 선거대책위원회에 돛을 올립니다. 파란불꽃은 우리 조국혁신당의 상징입니다. 불꽃은 가장 뜨거워졌을 때 붉은색을 넘어 파란색을 띱니다. 파란불꽃 선대위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태워버린 가장 뜨거운 파란불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란불꽃 선대위 상임선대위원장은 대표인 제가 맡기로 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은우근 교수님, 김호범 교수님, 강미숙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세 분은 창당 과정에서 공동창당위원장으로 참여하셔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파란불꽃 선대위에서도 저와 함께 맨 앞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조국혁신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파란불꽃 선대위 출범으로 조국혁신당은 본격적인 총선 준비 체제를 마쳤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조기종식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을 향해 4월 10일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얘기 없어. 한마디만. 괜히 낚여가지고 말이야. 지금 조금 갈등이 약간 이철도 의원님 태극도 올리시고 장동상 한마디 하시고 좀 갈등이 커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갈등을 키우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봉합됐으면 좋겠어요. 조계 의원님의 태극골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는 분도 계시고 뭐.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기 지역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거운동만 해가지고 그 뉴스를 잘 안 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막판에 잡음이 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라고 공당이라는 데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이고 단일한 의견만 있으면은 그거는 정당이 아니죠. 죽은 정당이죠. 살아있는 정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토론을 통해서 통합되는 면은 그 뭐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항상 뭐 일사불란하게 나간다는 거는 오히려 그게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천이든 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비판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친한동훈계 공천이다 이런 사천 공천 논란에는 좀 동의하고 글쎄 뭐 한동훈 위원장이 뭐 우리 당에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도 않고 친 한동훈계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용어지 존재하는 용어입니까?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용어 같은데 그래서 자꾸만 뭐 친 한동훈 괜히 친 윤석열 괜히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어서 이걸 자꾸 싸움 붙이듯이 보도하는 것도 저는 마땅치가 않고 그 다음에 제가 대통령을 이렇게 대통령 선거 때 관여한 거는 맞지만은 저도 정치인 권성동이 개인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의견을 갖고 전부 뭐 여러분들은 프레임을 걸어서 자꾸만 이렇게 보도하는 것도 좀 지양해야 될 전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산이랑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렇게 각을 세우는 이런 어떤 지금 분위기가 총선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죠? 글쎄 뭐 각을 세우는지 뭐 용산하고 또 당하고도 항상 의견 일치될 수만은 없겠죠. 근데 그거를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새로운 집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걸 항상 뭐 각 세운다, 싸운다, 대립한다 이렇게 안 봐줬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비례 명단이 호남 당원당규 안 지켰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준석 대사 소환 놓고서 약간 공수처가 빨리 소환해야 된다고 보시는 대통령실 결단을 내려야 지지율이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20대, 30대에서 지지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청년 표심을 받을 수 있는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일단 지금 여러 언론에서 20, 30대 지지가 낮다 등의 얘기를 하는 게 그 출발이 한국갤럽의 뭐 지지난중과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여론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나온 미디어 토마토, 스트레이트 뉴스 등등등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8세에서 29세까지의 여론조사 그 지지율은 20%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그 20% 초반이 우리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40대, 50대의 지지율보다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특별히 다른 세대별보다 낮은 건 아니에요.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그 한국갤럽에서의 그 여론조사 하나, 그 이후에 다른 모든 여론조사는 20대가 20% 초중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건 팩트니까 확인해 보시라. 근데 그게 그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그 이걸 쓰지 않는데 저는 왜 안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국민의힘에서 여러 정치인들이 20% 그 20대의 0% 지지를 가지고 많은 말을 쏟아내던데 전혀 다른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왜 그거는 인용하고 쓰지 않는지, 왜 그걸 그 발언을 했던 여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있던데 왜 그분들에게 반문하지 않는지, 기자분들이 반문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여론조사가 대여섯 개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그 여론조사와 별도로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 그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20, 30대 그 청년 세대의 마음을 충분히 저희가 받지 못하고 있고 이런 점을 저희 스스로 성찰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가서 현재 우리나라의 20, 30대 청년들의 고통과 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고 그런 정책 역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구별해서 따로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BS 서민선인데요. 그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그 국민들이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실 거잖아요. 근데
특검에도 참여를 하셨고 박근혜 대통령 수사에도 이제 유죄 확정까지 받으셨는데 이번에 만나기로 하신 거 관련해서 같은 비판을 똑같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수사하실 때와 좀 입장이 바뀌신 게 있는 건지. CBS 서민선 기자님이시죠? 또 그런 류의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단 상은 받은 것이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처럼 권력을 장악하겠다고 하고 계신가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니죠.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님도 찾아가 뵐 계획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 뵙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것을 참 다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박 전 대통령님께서 조국이나 이재명처럼 제1당이 되고 이 나라를 장악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비교가 되지? 그럼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서 기자님의 비판 아닙니까? 저 그렇게 보이는데.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일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랜만에 어디? 인생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교 현장을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게 아까도 유니스트가 잠깐 말씀하셨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외교 때문에 경제적인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수용할 수 있다고 여기시는지. 지금 대한민국이 중국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전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경 일변도를 하고 저희는 국익과 국제정세 그리고 우리의 발전과 우리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명분 있는 외교 정책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지난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대표가 너무 불종적인 중국 편향적인 정책을 펴왔어요. 그 명확한 이 사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한미 관계가 사실상 붕괴 단계까지 이르렀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블록화되는 경제 정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사실 10여 년 전, 20년 전 가더라도 자본의 국적이 어딘지, 기업의 국적이 어딘지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중요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죠. 블록화돼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한미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적인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중 관계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너무 이 친중 내지는 불종적인 그 관계를 맺다 보니 이 부분이 붕괴된 면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중국 일변도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불종적인 태도 이 부분이 극복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국에서 강경 일변도 저희가 강경 일변도를 취하는 것이 없죠. 지금 상황에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 편중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외교 정책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럴 만한 나라가 됐고, 그리고 그게 어떤 대한민국으로서의 명분이나 자존심을 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지금의 국제관계에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실제적인 이익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께서 천안과 문진석 후보라든지 민주당 후보들의 격투기 의혹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 격투기 의혹이 있는 분들이 국회로 진출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표 후보의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기준으로는 청와대 비서관을 할 수 없다는 여론과 그리고 스스로 그 정권의 판단에 의해서 단기간에 사퇴했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그런 사람도 국회의원이 돼서 나라를 이끌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정의 변경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게 중요한 차이 아닐까요? 그리고 격투기 규모로 보면은 그분이 더 큰데 차이는 하나 있죠. 대장동 관련 사건의 핵심 변호인이었다는 것.
그것 외에는 이영선 후보랑 뭐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투기의 문제점 때문에 이영선 후보를 후보 취소했다고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차이점은 저는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공적인 어떤 권한을 사적인 관계에 따라서 마구 남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씀 있으세요? 다른 말씀 있으세요? 네, 어디시죠? 안녕하세요. 잘 안 들렸어요. 인생 토론에도 그렇고 저야 모두 이제 형평성을 많다는 지적들이 있잖아요. 오늘 저출생 대책 같은 경우는 재원만이 그래도 문제일 것 같은데 아까도 질문이 나왔지만 말씀 안 주셔서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나요? 자, 지금 이 문제는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기준의 변경을 말하는 것이고 어떤 25만 원 13조를 만들자 그런 식의 추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는 갑자기 이게 돈을 봉투에 넣어서 주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단계적으로 결정해서 규정을 바꾸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정책 결정은 대단히 많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우선 선택의 문제잖아요. 지금 인구 절벽의 중요성.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쓰는 것 자체를 국민들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쓰는 취지가 과연 장기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혜택이 정말 돌아가야 될 만한 사람한테 돌아가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점을 먼저 봐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말한 그런 대책들은 기자님 보시기에도 충분히 이거는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상황을 감안하면. 그렇지만 지금 선거 코앞에 남겨뒀고 25만 원 돌릴게 라고 하는 것과 이걸 같은 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희도 2자녀, 3자녀를 해서 어떤 정도의 재원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희가 보는 0.55까지 떨어진 상황에서는 이건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지속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물가를 잡고 물가 때문에 돈을 풀겠다? 이거는 그 말 자체가 효용 모순이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요새 많이 이렇게 뵐 기회가 없어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음 많이